우리 수학의 역사라고 하면 사실은 문명의 역사랑 같이 보면 돼요. 근데 문명의 역사라고 해봐야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역사시대, 선사시대가 아닌 역사시대라고 하면 약 5,000년 정도. 이 5,000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5,000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 예.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5,000년이란 어떤 세월인가? 5,000년? 그냥 막연하죠. 지구의 역사 45억 년. 매우 기네. 5,000년? 매우 기네. 막연합니다. 근데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 막대 하나를 45억 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의 역사가 약 45억 년 정도 됐거든요. 예. 저 막대 끝에 저 조그만 네모 하나. 이게 1억 년짜리 네모입니다. 그러면요, 공룡이 멸종했다는 6,500만 년? 그게 요때거든요. 자, 요 막대의 끝이 오늘날이고요. 요 막대의 시작이 지구가 시작됐던 때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면 둘리, 와 2억 년 전 둘리 엄청나게 옛날인 것 같은데 사실 둘리도 살았던 게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은 최근 일이었던 거죠. 자, 요 45억 년이 너무 길어서요. 제가 이 막대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저 끝에 조그만 네모를 이렇게 길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저게 1억 년이에요. 주황색 막대가. 그럼 주황색 막대 제일 끝에 있는 저 네모가 100만 년입니다. 100만 년.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엄청 옛날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대략 이때죠. 200만 년 전. 예. 다시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저 끝에 조그만 네모 하나가 100만 년이죠. 저거를 더 확대를 해서 만 년, 100만 년을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저거 하나가 만 년이죠. 만 년. 그러면 우리의 고대 문명,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 시작될 때, 그때가 저 막대의 가운데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 끝이 오늘날이죠.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저 만 년까지 이제 확대를 해봐야 드디어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제 고대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수학의 역사, 수학의 역사 5,000년 대단히 길 거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짧습니다. 이거 그냥 수학적인 얘기 간단히 하나 드리자면요. 이 최근 수백 년간 근대라고 표현하죠. 이 근대에 이 지구에 생긴 변화가 사실은 어마어마해서요. 지금은 선생님들 대부분 70년대쯤에 태어나셨죠? 예, 70년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70년대 아니신가요? 60년대? 아니시죠? 예, 저도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예, 7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가 지구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격동기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모든 태어났던 사람들을 다 합해봤자 150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7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현재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상 태어났던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예. 자, 우리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인간들이 뭘 했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까? 그게 사실은 수학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선사시대를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선사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뭔가 이렇게 역사시대가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뭐 이런 고층 빌딩이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하는 것들, 그리고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하는 것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요. 지금부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건 사실 상상을 못했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한다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렸죠. 자,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약 800만 년 전에는요, 원시 인류, 그때는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예. 이 원시 인류는요, 실제로 침팬지랑 차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800만 년 전이죠. 근데 800만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침팬지, 그리고 인간, 이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예를 들면,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완전히 이족 보행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생물학적인 접근도 있는데 저는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유인원들을 보면요, 단순히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똑똑하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죠. 유인원은 멍청하고 인간은 똑똑하고. 실제로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 침팬지들은 야생 침팬지입니다. 야생 침팬지인데요, 주변에 어부들이 낚시하는 걸 보고요,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사냥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진짜 낚시를 하는 것들을 습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동물원 사진인데요, 그 침팬지가 다른 동물들을 막 키우더라고요. 그 TV 동물농장에 보니까, TV 동물농장 아시죠? 거기 보니까 침팬지가 자기 동생 침팬지를 데리고 뭐 옷 입고 막 이런 건 다 하고요, 밥도 이렇게 수저로 떠먹고요, 밥 다 먹은 다음에 그 테이블을 행주로 닦더라고요. 열쇠 잠겨 있는 거 막 따고 들어가고요. 예.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실제로 그 실험을 한 게 있었는데요. 예. 잠깐만 보실게요. Scientists at Japan's Primate Research Institute, the PRI, where Ayumu is based, have devised intelligence tests for chimps. 왜 여기만 나오지? 예, 나오네요. The scientists at Japan's Primate Research Institute, the PRI, where Ayumu is based, have devised. 이게 실제로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실험인데, 침팬지에게 숫자를 실제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제 숫자를 학습을 해서요, 그걸로 간단한 게임을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Intelligence tests for chimps. One test is for what's called working. 이거 알아들으시죠? The brain's ability to 자막 없어도 temporarily 괜찮으시죠? use information. The numbers 1 to 9. 자, 저 순서, 그러니까 저 숫자의 순서대로 순서를 기억해서 저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게임이죠. Memorize the layout. Then, as soon as one is touched, the other numbers are hidden.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화면 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We 될까? volunteered Chris, 자, 이 director of this program, to 이 demonstrate 프로그램은 this PD입니다. test. PD가 직접 He's a 실험하는 college 장면이에요. graduate and a crossword 저 addict. 화면에 How 사라지고요. good is his working memory? 기억을 했다가 When Chris reckons he has memorized the layout, he touches 1. When the others are hidden, he must try to recall 2 to 9 in ascending order. 생각보다 어렵죠? 예. 한번 기억해 보세요. It takes me ages to remember where they're all placed, and then I think I've got it. It's really very, 그렇습니다. very difficult. In 30 attempts, Chris only once reached 9 without making a mistake. 자, 이거를 이제 침팬지한테 시켰거든요. It's there blanked over. 침팬지 하는 거를 한번 It's like my 보세요. mind's been blanked over as well. 옆에 이제 성공을 하면 사탕이 나옵니다. When Ayumu showed the same test, he correctly remembered the numbers almost 90% of the time. 놀랍죠? 자, 침팬지가 그냥 단순히 인간은 똑똑하고 침팬지는 멍청하고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엄청난 놀라운 학습력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대략 이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이 5살, 6살? 6살 정도 아이들이면 꽤 많이 쓰잖아요. 뭐 젓가락 같은 것도 쓰고. 예. 이렇게 그 정도의 지능, 그 정도의 학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팬지는 그냥 단순히 멍청하다고 할 수는 없죠. 저거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물론 연출된 장면이긴 한데 전쟁터에서 침팬지가 이 무기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제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분명히 8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와 침팬지는 이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저렇게 차이가 없었던 이 두 종이 어떤 차이 때문에 지금의 이런 큰 변화가 생겼을까? 자, 저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겠죠. 예. 당연히 인간은 수학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 막연합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었고 침팬지가 할 수 없었던 것. 인간은 할 수 있고 침팬지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되었던 것. 그거는요, 세 글자로 말하면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추상화라는 단어. 이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면요, 딱 이겁니다. 숫자라는 것. 자, 숫자와 수를 센다는 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숫자와 수를 센다는 것.
실제로 침팬지는 수를 셀 수 있습니다. 까마귀도 수를 센다고 해요. 까마귀도 4까지는 수를 센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까마귀 알을 이렇게 훔쳐가는 실험을 해봤는데 까마귀 알이 6개일 때 하나를 훔쳐가서 5개가 되면은 이때는 모르는데 5개가 4개가 됐을 때까지도 모르고 근데 까마귀 알 4개가 있을 때 하나를 훔쳐가니까 자기 알이 없어졌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아 동물들도 수를 셀 수 있구나 라는 거는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많은 동물들이 하지 못했던 거는 수를 셀 수는 있지만 수를 숫자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 없었던 거죠. 추상화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간만 그걸 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뭔가 수를 센다는 걸 도구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를 제일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인간에게 보면요. 이것이 여기는 양 3마리, 이거는 돌 3개. 인간이 봤을 때는 저 2개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저 2개의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죠? 개수가 똑같다는 거. 침팬지 눈에는 저 2가지가 절대로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양은 양이고 돌은 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추상화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 양도 3마리, 돌도 3개.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덕분에 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물물교환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큰 수를 세는 방법도 찾아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당연히 숫자라는 걸 사용하지만 원시 인류들, 선사시대에는 숫자는 없었죠. 대부분은 도구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돌들, 그리고 동물의 뼈, 저거는 이상고 뼈라고 하는 이거는 칼쿨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다 출토된 실제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선사시대 인류들이 썼던 것들을 출토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추상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별거 아닌 차이, 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었느냐의 그 차이 때문에 지금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역사 시대로 돌아와서 역사 시대를 이렇게 단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역사 시대 순으로 거슬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근데 사실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인 거죠. 자, 우리 타임테이블을 잠깐 볼게요. 앞으로 지금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타임테이블을 여러 번 보실 건데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타임테이블 대략 BC 3,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쯤에 우리는 고대 문명이라는 게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죠. 보통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고대 4대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 4대 문명. 보통 문명이 생긴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부족의 단위였다가 정말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생기면서 나라가 생기는 그 시기. 자, 이 나라가 생긴다는 건요. 일단 입지 조건이 좋아야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도 안 됩니다. 너무 추운 막 북쪽, 러시아 쪽 안 되고 너무 더운 적도 지방도 안 되고요. 적당한 따뜻한 지역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있죠.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요 적당히 따뜻한 지역에 큰 강이 흐르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중국에는 황하강, 그리고 인도에 인더스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아랍 지역, 여기는 강이 2개가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제일 긴 강인 나일강. 이 4군데의 문명이 생깁니다. 사실 저 4개의 문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도요, 정말 한 문명에 대해서만 설명드려도 4시간은 그냥 훌쩍 지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나일강이죠. 요 나일강이 요 이집트 중부부터 흐르기 시작해서 여기가 나일강 제일 하류입니다. 하류에 삼각주가 생기죠. 저곳이 삼각주가 농토가 비옥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가 생깁니다. 지금 이게 현재 카이로 모습이죠. 이거는 카이로의 야경이고 딱 도시가 발달된 게 강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일강이 사실은 나일강 하류가 6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제 사막지대죠. 이집트 하는데 이집트에 뭔가 비가 막 내리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사막 기운인데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갑자기 날씨가 맑았다가 그냥 막 홍수가 나는 거죠. 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비가 막 억수로 내려야 홍수가 나는 건데 이집트에서는 맑은 날씨에 갑자기 강물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그게 나일강의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화로웠던 나일강이 홍수만 나면은 이렇게 쑥대밭으로 변하는 거죠. 사실 이유는요. 사실 여기서 비가 온 게 아니라 중부지방에서 비가 온 건데 이 아프리카 중부 일대 비가 온 것들이 다 나일강으로 모여서 이집트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카이로 쪽에 이렇게 홍수가 나게 됐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매년 연례 행사로 홍수만 나면은 그냥 다 쑥대밭이 되면서 싸움이 벌어지죠. 아, 여기가 내 땅이네. 여기는 네 땅이네. 이러면서 땅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카이로 파라오 분노를 했죠. 야, 백성들이 싸우지 않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라. 물론 그렇게 얘기를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세금 때문이었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서민들을 착취하는 거에 얘기하니까 씁쓸하네요. 아무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라오의 세금에 대한 욕심 덕분에 수학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죠. 자, 국민들이 싸우지 않게, 아니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게 땅의 넓이를 측정하는 방법, 땅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게 대략 5,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5,000년 전에요. 그때는요 넓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넓이를 구하는 개념을 만들기 전에는 둘레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둘레가 같은 땅을 주면서 땅을 바꾸자고 하는. 자, 아무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국토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직사각형, 그 당시에는 단위가 지금이랑은 달랐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쓰던 단위는 큐빗이라는 단위인데, 이 큐빗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가로가 4큐빗, 세로가 5큐빗인 이런 직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때 찾아낸 방법이 이겁니다. 돌멩이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지금이야 4, 5, 20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다 아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구구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로가 4큐빗이야? 그래서 가로로 돌멩이를 4개 놓고 큰 돌멩이를 이렇게 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구구단이 없었잖아요. 저거를 그냥 5줄을 쫙 쌓으면 아주 간단하게 될 텐데 구구단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곱하기는 2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2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로가 2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2배를 하는 거죠. 그럼 4줄이 되죠.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세로를 5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붙여버리면 딱 5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서 20개군. 그래서 넓이가 20이다. 라는 방법을 이때 드디어 터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넓이를 구하는 개념 자체를 이때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요. 저 개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 혹시 그거 아세요? 직사각형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냐라고 하면요, 어른들 대답 잘 못하죠.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 이유, 그러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건 아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정의야 라고 얘기하는, 그냥 모르면 다 정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근데 사실 아니죠.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 이유, 게다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 유리수거나 무리수인 경우에는 굉장히 엄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개념이죠. 아무튼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방법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단위 넓이라는 거죠. 단위 넓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돌멩이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당시에 드디어 이제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넓이라고 하면 그냥 직사각형 넓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 5,000년 전이죠. 원 넓이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대략 이렇게 생긴 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지금 요 지름을 9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버리고
9등분을 해서 하나를 버렸으니까 9분의 8배를 한 거죠. 저 지름의 9분의 8배. 제가 지름에 돌멩이가 9개가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버렸으니까 8개가 되죠. 8개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랑 넓이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넓이가 가로가 8, 세로가 8이니까 64죠. 이거는 실제로 63.55 정도 되니까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방법으로 실제로 원주율을 계산하면 이 이집트인들이 계산한 원주율 값이 3.16 정도 되는 거니까 매우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나서 아르키메데스가 정확하게는 3.14라는 것을 찾아내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곰이 마늘을 먹고 있던 그 당시에 이미 이집트의 사람들은 원주율을 찾아냈으니 대단한 거죠. 분수 개념도 이때 처음 만들어졌죠. 빵을 나눠 먹으려다가 분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5명에 빵이 5개, 그러면 매우 행복했을 텐데 사람이 6명의 빵이 5개, 이걸 어떻게 해서 싸우지 않고 나눠 먹을 거냐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분수를 만들어야죠. 정말 빵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죠. 6사람이 5개의 빵을 나눠 먹어라. 그럼 일단 공평하게 나누는 제일 쉬운 방법은 빵을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다 반으로 나눠서 반 개씩 먹는 거죠. 그럼 빵 3개를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2개의 빵이 남았죠. 2개의 빵을 6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세 사람이 1개씩 먹으면 되는구나. 3사람이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3등분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빵을 3등분을 해서 한 명씩 먹으면 공평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빵 먹는 모습으로 빵 하나를 2사람이 나눠 먹. 이게 물론 이 고대 유물들을 찾아보면요, 이게 기록들이 조금씩 달라요. 막 이런 기록 저런 기록이 막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이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이렇게 디귿자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막 그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게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근본적인 원리 자체는 그렇죠. 빵을 2사람이 나눠 먹는다. 빵을 3사람이 나눠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실제로 현대적인 의미로 계산을 하면 5명이 빵 5개를 6사람이 나눠 먹으니까 이때 드디어 이제 분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저 때는 단위 분수밖에 쓸 수가 없었죠. 빵 하나를 나눠 먹는 걸로만 생각했으니까. 아무튼 참 놀랍죠. 구구단도 모르던 사람들이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었고 분수 연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측량에 대한 기술도 대단히 뛰어나서 이집트 시대 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외에도 엄청난 거대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피라미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쿠푸왕의 피라미드, 이게 그냥 실제로 이집트 가서 보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행 위험 지역이니까 갈 수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크다 정도만 생각하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사진 2개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대략 이 피라미드 크기가요, 상암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차입니다. 대단히 놀랍죠. 63빌딩이랑 비교해보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높이는 63빌딩보다 좀 낮은데 한 147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부피는 어마어마한 거죠. 저 건물이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렇게 예전에 만들어진 500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한 측량 덕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한 변의 길이가 230m인데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넓은 공터에 나가서 한 변의 길이가 230m짜리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리기가 쉬울까요? 90도를 정확하게 만들기가 쉬울까요? 길이 230m를 정확하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측량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피라미드를 실제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한 변의 길이 차이가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 큰 돌들 사이의 돌틈 간격이요, 평균적으로 0.5mm, 0.5mm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죠. 그 정도라고 하니 대단히 정밀한 건축물이 확실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도 원리를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말뚝에다가 끈을 묶어서 인간 컴퍼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 컴퍼스가 돼서
말뚝에다가 끈을 묶고 사람이 쭉 당겨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아는 수직이 동물선의 작도 그걸 인간이 직접 한 거죠. 그러면서 수직을 정확하게 작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1차 방정식도 풀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1차 방정식을 풀었냐까지 설명할 수 없는데요. 저거는 실제로 그 수학자 시리즈 책 중에 디오판토스가 들려주는 1차 방정식 이야기에 방법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죠. 구구단도 못했던 사람들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놀라운 겁니다. 심지어 또 피타고라스 정도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집트 수학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수체계 때문이었습니다. 수체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도아라비아 수. 사실 인도아라비아 수를 쓰게 된 거는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이 이집트의 수체계는 절대계수법이라고 걸 썼는데요. 왜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상형 문자들 이런 것들 쓰잖아요. 얘가 1, 요거는 10, 뒤꿈치, 발 뒤꿈치 모양이라고 해요. 이거는 100, 밧줄이 막 묶인 모양이라고 하고 이거는 1000, 1000은 연꽃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연꽃 한 번 피면 엄청나게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1000을 연꽃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이거는 만인데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모양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밤하늘에 별을 세는 장면이라고 해요.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으니까 저 정도면 10,00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이 대략 6,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만을 별로 했다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6,000개라는 건 지구 전체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거고 이 북반구에서만 관측을 하게 되면 3,000개 정도 보입니다. 아무튼 만은 이렇게 손가락을 표현하고 이거는 10만, 올챙이가 엄청나게 알을 많이 낳잖아요. 개구리들이. 그래서 100만은 깜짝 놀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로, 이집트 상형 문자로 이렇게 수를 표현하면 이게 무엇이냐? 바로 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마땅히 수를 제 나이나 몸무게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자, 딱 봐도 불편하죠? 와, 어떻게 저거를 매번 그림을 그려? 근데 사실은요, 저 이집트 상형 문자에 그러니까 절대기수법이라고 하는 이 절대기수법에도 사실은 엄청난 장점이 있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0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수학의 역사에서 0의 발견이 정말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0이라는 이 엄청난 발견이 사실은 이 절대기수법 체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필요가 없죠. 이미 1, 10, 100, 1000 이거를 문자로 다 표현을 해놨으니까 아예 0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물론 장점도 있고 순서도 상관없죠. 막 뒤죽박죽 순서를 써놔도 어쨌거나 전체적인 수의 합은 똑같아질 테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데 엄청난 단점이 있었죠. 무슨 단점이냐? 자, 저런 식으로 아까 100만은 깜짝 놀란 사람 그리고 1000만은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 그 태양신을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해서 1000만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1억은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집트 시대까지는 1억을 쓸 일이 없었겠죠. 그때 1억이라는 수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인구수 자체가 몇만 명에 불과했을 테니까 실제로 조선시대만 해도요 한양에 살던 인구수가 15,000명 정도라고 하니 저 5,000년 전에 1억이라는 수를 쓸 일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억이라는 수는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대 이집트인이 돼서 만약에 우리 지식을 가지고 고대 이집트인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1억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의 우리의 수체계를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1억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줬겠죠. 자, 1억은 내가 이렇게 쓰겠어. 그럼 10억은요? 또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죠. 100억, 1000억, 1조. 수가 커질 때마다 새로운 기호를 계속 만들어줬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체계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수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수체계에서부터 한계가 드러나고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집트 수학의 한계는요. 수학의 연구 자체가 수학이 이 사람들에게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수학이라는 건 생활에서 필요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넓이를 걷고요.
빵을 나눠 먹기 위해서 분수를 구하고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수학이다 보니까 학문적인 흥미는 전혀 없었던 거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하지만 아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삼각형의 닮음의 원리를 깨닫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마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1차 방정식에 이거에 답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집트 수학의 한계였죠. 아무튼 요 이집트 수학의 한계를 이 이집트 수학을 이제 집대성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아메스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고대 이집트 시대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대 이집트 시대의 마지막 약 지금부터 기원전 1670년경에 책을 쓰는 거죠. 무슨 책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넓이를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공무원들을 뽑는 시험. 저분이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 장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을 뽑는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파피루스에 기록을 해놓죠. 저기에 저 책이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수학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수학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수학에 대한 뭔가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가 이제 인류 역사의 수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다큐멘터리 장면인데요. EBS 다큐멘터리 문명과 수학이라는 다큐멘터리 장면인데 그거 보고 있으면요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와, 아메스가 아직 살아있네요? 정말 귀엽죠? 좀 빠른 아이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죠. 야, 저건 다 배우야! 근데 2부를 보면요, 저 아메스가 이제 다른 문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나오거든요. 우와, 아메스가 우와, 저렇게도 나오네요? 예, 참 귀엽죠? 자, 이제 우리 시대를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이 이집트 시대가 끝나고요. 조금 더 뒤로. 아메스가 살았던 시기보다 약 1000년 뒤로 가면 됩니다. 보통 저 시대, 역시 고대인 건 맞죠? BC 있고요. 저 때까지도. 저 시기,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고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시기에 우리는 위치를 조금 옮겨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 장면이죠. 많이 본 파르테논 신전. 여담이긴 한데요. 왜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황금비에 대한 얘기, 혹시 수업하시면서 제가 잠시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수업하시면서 황금비 수업하시면서 와, 황금비가 인간이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비고 이게 자연현상에 많이 숨어있어. 그래서 황금비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든대. 신용카드도 황금비로 만들고 앵무족의 나선이 황금 나선 모양이고 파르테논 신전이 황금비로 만들어져 있고 비너스가 황금비고 의 대부분이 지어낸 얘기라고 아십니까? 실제로 앵무족에는 전혀 황금 나선이 아니고요. 전혀 다릅니다. 비율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파르테논 신전에 황금비 들어있지 않고요. 신용카드도 황금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황금비라는 단어 자체를요. 황금비, 피타고라스, 유클리드도 황금비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고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황금비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황금비라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단어를 딱 붙여놓고 막 이런 거죠. 우리 식당은 재료를 황금비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용어로 썼던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수학에 대한 환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수학이 정말 엄청나, 모든 자연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마케팅으로 이용되게 됐던 거지 실제로 황금비가 사용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요, EBS에 정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황금비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2부작인데요. 1부에는 뭔가 세상에 많은 황금비가 있을 것 같은 얘기를 주면서 2부에 그걸 와장창 깨버립니다. 사실은 황금비가 대부분 지어진 거라는 얘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 많이 보셨죠?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예요. 샤방샤방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그곳 산토리니.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었으나
비행 시간이 너무 멀어서 포기했던 그곳, 언젠가는 가고 싶은 그곳. 예, 이곳이 바로 그리스에서도 아테네죠. 2500년 전 아테네는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였잖아요. 이 도시국가에서도 특히 아테네. 이곳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위치가 좋잖아요. 그 지중해 딱 가운데 있으니까. 예,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곳이고요.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하고. 자, 그러면은 1000억 정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 다 있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일을 하겠어요? 놀지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놀이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흥, 음주 가무, 이런 놀이는 아니었고요. 참 건전하게도 이 토론 놀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일단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데, 만나서 놀다 보면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지고, 물론 말이 좋아서 토론이죠. 말싸움이 됐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토론 문화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 당시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모여서 토론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예,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장면은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 찾아간 제논을 그린 장면이고요. 이거는 그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토론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설득을 하는 거죠.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자, 그런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뭔지 다 아시겠죠? 예. 수학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설득을 할 것이냐. 큰 목소리는 아니죠. 야, 내 주장이 맞잖아! 라고 하는 걸로 설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설득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증명인 거죠. 자, 그 증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탈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아메스가 뭔가 인류 최초의 수학자라고는 했지만 아메스가 수학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당시까지 있었던 그런 수학 지식들을 그냥 다 정리를 한 분이죠. 그걸 위해서 이 수학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분은 바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바로 증명이라는 걸 최초로 시작을 했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반원을 그리고 지름이랑 원주의 점을 하나를 연결하면 90도가 된다.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설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걸 최초로 한 게 탈레스죠. 탈레스 하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너무 똑똑해서 이집트 왕이 불렀다고 하죠. 너가 그렇게 똑똑하면 피라미드 높이를 재봐라. 그랬더니만 막대기 하나 딱 꽂아놓고 이렇게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더니만 높이는 150m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당나귀가 이렇게 소금 지고 가다가 이렇게 강에서 자빠져갖고 계속 자빠지니까 거기다 솜을 넣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고. 예. 또 여담이긴 한데요. 그런 뭔가 이렇게 유명인들에 대한 그 일화들 중에는요. 사실은 기어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요. 그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1부터 100까지 더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가우스가 실제로 1부터 100까지 더했다는 게요.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가우스가 초등학교 학생이던 시절이면요. 이미 가우스 수준이 오일러 이상이 됐을 때거든요. 예. 가우스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를 1000개씩 나눠서 1000개씩 수를 나눠서 그 안에 들어있는 소수개수를 세는 게, 왜냐면 가우스는 소수에 관심이 엄청 많았으니까. 예.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건데 선생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50만부터 50만 1000까지에 있는 소수가 몇 개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면 50만 973 얘가 소수냐? 어렵네. 50만 791 얘가 소수냐? 뭔가 막 나누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루트 50만보다 작은 소수들로 다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예. 그 가우스가 초등학교 당시에 그러니까 수를 1000개씩 나눠서, 그러니까 50만부터 50만 1000까지에 있는 소수를 찾아내는데 보통 15분 걸렸다고 해요. 놀랍죠. 그리고 이미 9살에서 10살 넘어가던 시절에 소수 분포가 자연로고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우스 이전에 위대한 수학자들의 연구를 그냥 한 방에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보인 게 9살 때였다고 하고, 이미 뭐 2, 3살 때 그
그 아버지의 장부를 보면서 계산이 틀린 거를 찾아냈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에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천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김웅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놀랍죠. 그 4살에 한양대학교 입학하시고요. 8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셔서 11살에 미국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2살에 나사 연구원으로 들어가시고 아무튼 그런 천재들의 삶을 보면 놀랍죠. 뭐 5살에 4개 국어를 했다고 해요. 예. 가우스도 이미 엄청난 천재였으니까 초등학교 당시에는 이미 뭐 수학자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 1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그냥 말해주는 일화일 뿐이죠. 그 뉴턴의 사과 이야기도 제일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고요. 이미 미분방 형식으로 찾아낸 건데요. 자, 아무튼 뭐 그래도 탈레스가 증명이라는 이 수학적인 도구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탈레스의 제자였던 사람이 수학적인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죠. 그 탈레스의 제자가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피타고라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실제로 초등학생들이랑 수업하면 피타고라스 얘기는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완전수에 대한 것들. 자, 이게 바로 그 황금나선인데 실제로 저게 앵무주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겁니다. 이 황금비에 대한 거를 오각형에서 처음 찾아낸 것도 피타고라스이고 뭐 형상수 같은 것들 그리고 음계를 최초로 만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최초로 만든 것도 피타고라스죠. 실제로 음계를 만든 인물은 2명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가 만든 평균율 그리고 이 평균율은 아니죠. 피타고라스가 만든 순정률은 이 현의 길이의 비를 자연수 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의 길이의 비가 자연수 비면 진동수의 비도 자연수 비가 되고 자연수 비가 됐을 때 이 진동의 이 중첩, 간섭, 상쇄의 효과들이 제일 아름답게 일어나기 때문에 듣기에 매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부터 도까지 반음 사이에 간격들이 이 정수 비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반음들 사이 간격이 안 맞았죠. 그래서 건반악기가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조음김이 안 됐던 거죠. 다장조에서 바장조로 바뀌는 사이에 이 반음 위치들이 바뀌면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등비수열의 비로 만들 거를 권유했던 사람이 바로 메르센입니다. 그러니 음악이라는 분야가 수학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참 음악하면 당연히 음악가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음악의 도구인 이 음계 이건 수학자가 만든 거죠. 아무튼 그리고 제일 유명한 뭐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찾아낸 것들이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비극적인 이야기 바로 히파소스입니다. 히파소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연구하다가 스승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승님인 피타고라스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수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수 체계입니다. 스승님이 이 세상의 모든 수는 유리수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파소스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연구를 하다가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수가 있었네? 라는 걸 최초로 찾아냈고 그리고 피타고라스에 찾아가서 따졌던 거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히파소스를 죽였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 피타고라스에 대한 일화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피타고라스 딸이 쓴 일기장에 적혀 있는 게 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히파소스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기록에 남아있는 게 그 일기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 당시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는 다른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최초로 찾아낸 것은 확실하고, 실제로 음계 연구를 하던 피타고라스 제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피타고라스 제자가 루트 2라는 발견을 실제로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음계를 연구하다가 그랬죠. 근데 그분은 서양 철학의 대가로 남게 되고 히파소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이 루트 2를 찾아내는데요. 아무튼 또 여담 하나가 있는데요. 유리수가 영어로 레셔널 넘버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 레셔널 넘버, 레셔널이라는 것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라서 실제로 번역 자체를 뭐 이성이 있는 수, 이해가 되는 수 그래서 유리수, 있을 유에 다스릴 리자를 쓰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사실은 이거는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셔널이라는 게 합리적인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레이시오라고 하는 비율이라는 거에 형용사형으로 들어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이 있는 수. 그러면은 irrational number, 무리수는 비이성적에서 미친 수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래서 실제로는 유비수, 무비수, 그러니까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렇게 했어야 좀 더 정확하죠. 예. 유리수, 무리수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유비수, 무비수 이상하죠. 예. 유비. 자, 아무튼 피타고라스 이후의 시대로 들어가면 갑자기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이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뭐 우리는 그냥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 당시에 학문의 중심은 수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만들고서 아카데미 입구에 그렇게 썼다고 해요. 기한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도 마라. 그 정도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시대가 돼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 바로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하면 너무나 유명한 게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원론이라는 책이죠. 이 유클리드가 쓴 원론이라는 책.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 혹시 수학의 정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수학의 정석 그 머리말 딱 펴보시면요. 거기에 홍성대 선생님이 이렇게 써있어요. 1966년 홍성대. 1966년이면 일단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 때도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수학의 정석이 딱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와, 50년 동안 절판되지 않고 끊임없이 출판된 책이라니 어마어마한데? 저 유클리드의 원론은 무려 2000년 동안 출간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심지어는 요 근대가 되기 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저 원론의 내용 그대로 유럽에서는 교과서로 썼다고 해요. 학생들의 교과서로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책이라서 실제로 왜 우리가 상식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러면 뭐 성경, 두 번째는 뭐 운전면허 그 책이라면서요. 근데 그 성경보다 사실은 더 많이 출판된 책이 저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책을 쓰신 분이 유클리드인데 사실 그 원론의 내용을 전부 다 유클리드가 쓴 건 아니죠. 그 원론이 13권인가? 그 중에 실제로 유클리드가 직접 집필한 내용은 한 권 반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때까지 밝혀진 수학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그 정리해 놓은 내용에는 증명들을 다 달아서 주석을 달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거 실제로 이게 최근에, 물론 최근이라고 해도 300여 년 전인데 300여 년 전에 출판된 원론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그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맨날 나오는 유클리드의 증명. 사실 유클리드의 증명,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클리드의 증명. 저거는 증명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죠. 피타고라스 본인이 직접 증명한 방법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어렵고요. 직관적이지도 않는데요. 저 그림이 왜 그렇게 교과서의 대표 그림이 되었느냐? 원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론에 있어서 유클리드가 쓴 저 원론의 내용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저게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 됐던 거지 저 증명 방법이 제일 간단한 건 아니죠. 사실 저거보다 쉬운 증명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아르키메데스. 이 업적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미 아르키메데스가요 엘리베이터도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 물론 전기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아니었겠죠. 수학적으로 보면요 이미 2차 곡선에 대한 이론들, 그러니까 포물선을 이용하면 초점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안테나의 원리죠. 반사망원경의 원리들을 그때 이미 2200년 전에 만든 거고요. 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원주율,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96각형을 이용해서 원주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했잖아요. 원주율을 최초로 수학적으로 구한 것도 아르키메데스고, 무게중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구의 부피. 저 구의 부피도요, 왜 그냥 우리 구의 부피 계산할 때 그냥 정적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보통인데, 초등학생들에게 정적분, 물론 경시반 아이들이면 4학년 말 정도에 이제 정적분까지 다 진도를 나가긴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적분으로 구의 부피를 설명할 수는 없죠.
그 실제로 아르키메데스도 적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부의 부피를 구한 건 아니었고요.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실제로 그 증명 과정을 보면요. 이것도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주는 무게중심과 회전체 이야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엄청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있죠.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냥 와 내가 생각했던 수학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거 말고도 도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죠. 준정다면체라고 하는 왜 그 축구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준정다면체 연구도 최초로 했던 거고요. 뭐 업적이 너무나 많아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 일화 아시죠? 그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무기들이 막 그 투석기 같은 것들, 포물선으로 직광기를 만들어서 막 돛을 다 태웠다고 해요. 물론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태양빛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나? 아무튼 예. 그래서 그 마르켈루스 장군이, 그러니까 로마 장군입니다. 로마 장군이 와 아르키메데스는 위대한 인물이니 죽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예, 사진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아르키메데스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연구를 그 땅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로마군이 그 원을 밟아서 내 원을 밟지 마라!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얘기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드라마 같은 요소를 만든 거죠. 아무튼 요 시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는 이제 제가 소개를 다 끝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고대 이집트 시대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수학이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생활의 영역이었죠. 필요에 의해서 당장 싸우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수학이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생활에는 필요 없습니다. 피타고라스 합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반원의 원주를 연결하면 90도가 된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활과는 필요 없는 학문의 영역으로 아주 끈질기게 고집했던 거를 작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왜 눈금을 사용하지 않아? 눈금 사용하면 훨씬 편하잖아.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작도를 해? 라는 게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냥 논리적인 게임. 누가 더 이 게임을 잘하느냐인 거지 그게 생활에는 필요 없었던 거죠. 왜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은 너무 많고 노예들이 일을 해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하겠어요. 그냥 이런 수학의 놀이라는 걸 즐겼던 거죠. 하지만 그 즐긴 놀이 수학 덕분에 이 수학의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증명이라는 그 도구들. 그리고 생활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수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필요 없었을 것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 근대, 현대의 수학을 이루고 있는 거니 사실은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 툴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 수학은 아예 있지 않았고 지금의 문명 자체가 이렇게 쌓아지지 않았겠죠.